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완벽한 수평이라는 상태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고 단 1mm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이란 진정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가상의 선언이자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향일 뿐인지 문득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어온 그 반듯한 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강박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긴장의 결과물은 아닐지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가만히 자문해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무심코 현관에 앉아 신발을 신을 때 양쪽 끈의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서 한쪽은 발등을 꽉 조이고 다른 한쪽은 느슨하게 남겨지는 기분과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힘으로 당겼고 동일한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끝을 떠난 끈들은 저마다의 곡선을 그리며 각기 다른 모양의 고리로 완성되곤 하지요. 그런 사소한 어긋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대개 다시 허리를 굽혀 매듭을 풀고 처음부터 고쳐 매려 애쓰지만 때로는 그저 그 불균형에 내 발의 감각을 맞추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약간의 헐거움과 팽팽함이 교차하는 보행 속에서 오히려 내가 오늘 걸어야 할 길의 질감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법한 일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는 방 안은 유난히 고요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소리마저 들릴 것만 같습니다. 서쪽으로 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이미 지면을 향해 깊숙이 몸을 굽힌 채 황금빛 액체처럼 바닥을 적시며 방 안의 사물들을 비스듬히 가로지릅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낡은 호두나무 책장은 그 비껴가는 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장은 벽과 평행을 이루지 못한 채 한쪽 모서리가 아주 약간 들떠 있고 그 틈 사이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금빛 가루처럼 흩날리며 느릿한 춤을 춥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결코 정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세월의 풍파에 든 표지가 바래서 제목조차 읽기 어렵고 어떤 것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다른 책들의 어깨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가구의 나무판이 실내의 온도 변화에 반응하며 틱하고 작게 몸을 비트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가구가 내뱉는 깊은 숨소리처럼 들려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때 문득 저 책장이 위태로워 보이는 까닭은 책장이 스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수직을 지키려 애쓰는 벽면의 단호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흐트러진 것들을 추스르고 튀어나온 것들을 깎아내며 어긋난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진정으로 안심시키는 풍경은 모든 것이 자를 댄 듯 반듯하게 정렬된 병원 복도의 서늘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가구의 모서리나 세월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운데가 오목하게 휘어진 낡은 선반 같은 것들입니다. 완벽이라는 이름 아래 세워진 날카로운 수직선보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해 슬쩍 고개를 숙인 부드러운 곡선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하며 따뜻합니다. 비뚤어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꺾지 않았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비스듬한 풍경 속에서 가만히 시선을 멈추고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흐름을 묶음처럼 정리해 봅니다. 첫째, 빛이 닿는 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깊이를 가진 그늘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책장이 기울어질수록 빛을 받는 면적은 넓어지고 찬란해지지만 그 이면의 어둠 또한 그만큼 짙어지며 사물의 입체감과 깊이를 완성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짐이라는 계기를 통해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껴안게 됩니다. 둘째, 어긋남은 필연적으로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은 공기가 순환하고 먼지가 잠시 머물며 계절의 냄새가 스며드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틈 하나 없이 꽉 막힌 정돈 속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생명력 있는 호흡의 공간이 바로 그 어긋난 자리에 마련됩니다. 셋째, 낡아가는 것들은 서로를 닮아가는 방식으로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책장이 기울면 그 안의 책들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몸을 기대며 새로운 평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단독의 꼿꼿함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단단한 연대의 방식이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기울어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납장 위에 우리가 놓아둔 수많은 태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각도로 굳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수평계를 가져다 대고 수치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내 발밑으로 소리 없이 흐르는 햇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눈길을 옮겨보는 일. 가끔은 고장 난 것을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그 사물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시간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비뚤어진 채로도 무너지지 않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은 타인이 정해준 중심이 아니라 그들만의 중심을 이미 내면에 단단히 잡고 있는 셈이니까요. 우리 역시 세상이 요구하는 수직의 삶을 사느라 지쳐 있다면 잠시 무릎에 힘을 빼고 이 비스듬한 평온 속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창밖의 그림자가 마당 끝을 지나 담장 너머까지 길게 늘어질 때까지 책장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쏟아지는 빛을 묵묵히 제 몸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어긋난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온기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데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온기가 손등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무언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이 단 한 번의 균열도 없이 매끄럽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불안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온전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팽팽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 때 한 번에 매끄럽게 당겨지지 않고 어딘가 턱하니 걸리는 느낌이 오히려 그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더 깊이 각인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드럽게 열리는 서랍은 금세 잊히지만 손목에 힘을 주어 비스듬히 당겨야만 속을 보여주는 그 완고한 저항이야말로 그 가구와 내가 나누는 가장 정직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습기가 가시지 않은 어느 늦은 밤의 주방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에서는 낮게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규칙적인 장단을 맞추고 있으며 찬장 가장 끝자락에 놓인 하얀 사기 그릇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그릇의 테두리 한쪽은 아주 작게 이가 빠져 있어 매끄러운 원형의 선이 그곳에서만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릇을 집어들 때 손끝에 닿는 그 거칠거칠한 단면의 감촉과 수저가 그릇 바닥을 긁으며 내는 맑으면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공명음이 조용한 공기 속에 가느다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릇 표면의 유약은 세월의 온도를 견디며 아주 미세한 그물망 같은 실금을 얻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따뜻한 국물을 담아내는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네요. 그때 문득 저 빠진 틈이야말로 이 그릇이 세상과 가장 치열하게 맞닿았던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은 모든 것을 튕겨내지만 깨진 자리는 무엇인가를 머물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삶의 궤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 온몸을 투명한 막으로 감싸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무언가가 무너지고 깎여 나간 뒤에야 그 틈을 통해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완성이란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함을 품은 채로도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추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빠진 그릇이 보여주는 고요한 질서를 몇 가지 묶음으로 가만히 바라봅니다. 첫째, 결핍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이름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수천 개의 그릇 중에서도 오직 저 작은 흉터를 가진 것만이 주인의 손길을 멈추게 하고 기억의 한 귀퉁이를 차지합니다. 둘째, 파손된 부위는 그 사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자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이라는 역설입니다.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자주 쓰였기에 깎여나간 그 자리는 성실하게 살아온 존재가 훈장처럼 얻게 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셋째, 부서진 것들끼리 맞닿을 때 발생하는 소리는 정교한 악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매끄러운 것들이 부딪힐 때는 날카로운 파차름이 나지만 닳고 다른 것들이 만나면 서로의 모난 구석을 감싸 안는 둔탁하고 포근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각자의 인생이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수많은 기억들이 어떻게 낡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이 간 자리에 금박을 입혀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처럼 우리도 자신의 비어있는 부분을 억지로 메우기보다 그 자리에 조용히 차오르는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겠지만 관조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가스레인지에 푸른 불꽃을 끄자 주방을 채우던 끓는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며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옵니다. 식어가는 그릇의 테두리에는 방금 전까지 품고 있던 온기가 여전히 희미한 증기가 되어 피어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음 발을 내디딜 때 그곳의 높이가 방금 지나온 자리와 정확히 일치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보지 않고도 발을 뻗을 수 있다는 그 단단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무방비한 상태로 목적지까지 떠밀고 있었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쪽 굽이 조금 더 닳아버린 구두를 신고 길을 걸을 때 몸의 무게 중심이 아주 미세하게 기우는 것을 느끼며 걷는 일과 비슷합니다. 평지라고 믿었던 길 위에서 발목이 아주 잠깐 휘청이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땅의 질감과 내 몸이 가진 균형의 감각을 다시금 선명하게 깨닫게 되곤 하지요. 그 불편함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를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입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로 난 돌계단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저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누워 있으며 길가의 선 가로등은 노란 불빛을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발밑을 비춥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발 바닥이 거친 돌 표면을 긁으며 내는 스윽, 스윽 하는 소리가 좁은 벽 사이를 타고 낮게 울려 퍼집니다. 어떤 계단은 발등이 닿을 듯 높고 어떤 계단은 평지처럼 낮아서 보폭을 매번 새로 조정해야 합니다. 난간에 차가운 철제 손잡이를 잡으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서늘한 금속의 기운이 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그때 문득 이 계단들이 저마다 다른 높이를 가진 까닭은 오르는 이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게 하려는 배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계단은 우리를 빠르게 정상으로 데려다 주지만 불규칙한 계단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숨이 차오를 때쯤 나타나는 낮은 칸은 안도의 자리가 되고 예상보다 높은 칸은 우리가 가진 근육의 힘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지점이 됩니다. 삶의 고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서 모든 순간이 같은 호흡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이 들쭉날쭉한 계단 위에서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흐름을 가만히 묶어봅니다. 첫째, 예상을 벗어난 높이는 우리에게 시선을 되돌려준다는 점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고개를 아래로 숙여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둘째, 모든 계단이 똑같지 않기에 각자의 리듬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두 칸을 한꺼번에 오르고 누군가는 낮은 칸에서 오래 머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 서로 다른 박자들이 모여 골목의 풍경을 다채롭게 완성합니다. 셋째, 가장 가파른 곳을 지난 뒤에 만나는 평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다가온다는 역설입니다. 경사의 고단함을 겪어본 발바닥만이 평평한 대지의 소중함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통로를 지나며 마주하는 수많은 간격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무릎의 긴장과 이완에 집중해보는 일. 다음 칸의 높이를 알 수 없기에 오히려 매 순간을 성실하게 대하게 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정직한 생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높낮이가 다른 것은 잘못된 설계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건네는 무언의 대화일 수 있으니까요. 가로등 불빛이 한 번 더 크게 깜빡이다가 고요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단은 그저 누군가의 무게를 받아내며 묵묵히 위를 향해 뻗어 있을 뿐입니다.
철제 난간 위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이제 막 계단을 다 올라온 이의 거친 숨소리를 가만히 덮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언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시작은 늘 요란하고 명확한 신호를 동반하며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둑처럼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곁에 한참을 머물다 가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되묻게 됩니다. 어쩌면 마침표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찍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스스로 지쳐 잠들 때까지 기다려준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침묵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무언가를 매듭 짓는다는 행위가 사실은 억지로 줄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힘을 빼서 줄이 스스로 바닥에 내려앉도록 기다리는 일임을 깨닫는 데에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필로 글을 쓰다가 심이 아주 조금씩 닳아 뭉툭해졌을 때 더 이상 정교한 글자가 써지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날카롭던 선은 사라지고 어느덧 굵고 흐릿한 자국만이 남게 되지만 그 뭉툭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저항감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깎이지 않은 연필심이 종이의 결을 따라 뭉개지며 내는 그 둔탁한 감촉은 마치 노련한 화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속삭이는 호흡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써도 좋다는 무언의 신호를 우리는 손끝에 전해지는 그 둔탁한 감각과 종이 위로 번지는 회색의 온기를 통해 비로소 평온하게 받아들이게 되곤 하지요. 어둠이 깊게 가라앉은 한겨울의 뒷마당입니다. 한낮의 열기를 모두 쏟아낸 대지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으며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지로 밤하늘의 무거운 별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찬 바람이 한 차례 휘몰아칠 때마다 바닥에 쌓인 마른 잎들이 돌바닥 위를 구르며 사락, 사락하고 건조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를 넘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난 계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목재 벤치는 누군가의 온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듯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고 그 위로 달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길고 창백한 그림자를 바닥에 그려놓습니다. 벤치의 나뭇결 사이사이에는 얼어붙은 서리가 하얗게 피어나 있어 달빛을 받을 때마다 미세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밤의 농도를 더합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날카롭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주변의 미세한 소리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고막을 두드립니다. 담장 밖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기척이나 지붕 위에서 눈이 녹아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소리까지도 이적막한 마당에서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문득 저 빈 벤치가 가장 안락해 보이는 순간은 누군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오로지 밤의 무게만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 무엇인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빈 페이지에는 글을 채워야 하고 빈 시간은 계획으로 메워야 하며 빈 마음은 타인의 관심으로 달래야 한다고 믿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채워진 것들의 화려함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고여있는 고요한 시간의 퇴적물들입니다. 떠난 이의 자리가 남긴 온기나 잊힌 기억이 머물던 구석진 자리의 적막함이 우리 삶의 여백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텅 빈 마당을 가만히 응시하다 보면 비어 있다는 것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가장 충만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수많은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밤의 평온이 깃드는 법이니까요. 이 깊어가는 밤의 마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흐름들을 묶음처럼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첫째, 모든 그림자는 결국 밤이라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하나가 된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저마다의 길이를 뽐내며 어긋나 있던 형체들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경계가 허물어지며 고요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내려놓고 거대한 전체의 품으로 돌아가는 수능의 과정입니다. 둘째, 부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바꾸어 우리 곁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잎을 떨군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해 자신을 내부로 갈무리하는 과정이듯 우리 삶의 상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가라고도 엄숙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겨울나무의 침묵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가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안으로 침잠하는 움직임이라는 역설입니다. 마당의 돌들이 밤새 서리를 맞으며 속을 단단하게 다지듯 우리의 침묵 또한 타인에게는 가장 깊은 대화의 방식이자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정직한 응시가 되어줍니다. 넷째, 끝은 완성이 아니라 연속되는 흐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마당 끝을 지나 담장을 넘어가듯 하나의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서 또 다른 사유의 씨앗이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생이라는 긴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될 머무름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결론을 내리거나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창가에 서서 마당 끝에 걸린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 사물들이 제 이름을 내려놓고 어둠의 일부가 되는 그 경건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답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화려한 수식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잦아드는 긴 여운으로 완성되니까요.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계절과 그 계절이 남긴 생채기들이 이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 속에서 비로소 투명하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서두를 필요도, 뒤를 돌아보며 후회할 필요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정적에 몸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조차 잦아들고 이제 마당은 오직 달빛의 은은한 호흡만이 가득합니다. 나무의 그림자가 대지 위로 완전히 엎드려 깊은 잠이 들 때까지 밤은 아무런 대답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저 무겁고 따뜻한 이불처럼 세상을 덮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준비하며 고요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다음 문장에서도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라는 조용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시는 그 끄덕임은 제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하는 가장 따뜻한 빛이 됩니다.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